시험 점수 확인을 할 테니까 그거는 이제 채점해가지고 알려주시고. 자, 우리 새로 받은 책 있죠? 새로 받은 책으로 이제 질문 나오겠습니다. 발레복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 1번 한번 갑시다. 발레복합 1번 한번 보시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언급을 했던 거거든요. 이제 화면이 좀 돌아와야지 잘 보여드리게. 사대부들이 시조, 가상문학 이런 것들을 쓸 때 자연을 소재로 한 것들을 많이 쓰단 말이죠. 근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게 시조 문학에서 주류를 또 이루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좀 판단할 것인가, 자연과 그리고 현실의 세계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갈래복합 지문입니다. 시조 한 편하고 연시조 좀 여러 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런 거죠. 자, 자연은 어떻다라고 한다면 자연은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의 공간, 이제 완상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자연은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의 공간이다. 완상의 대상이다. 완상은 감상 얘기하는 거고요. 또한 자연이 영원불변한 우주 만물의 보편타당한 이치, 그리고 인간이 지향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천리가 구현된 관념적인 공간이었다. 자, 우리 그 동아시아에서는 하늘을 윤리 도덕의 기준, 초월적 존재 이런 것들로 좀 이야기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뭐 이런 말들도 있고. 중국의 황제 같은 경우에 천자라고 하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하늘이라고 하는 게 천리라고 하는 하늘의 이치가 되겠죠. 하늘의 이치가 자연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자연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이 지향해야 될 어떤 대상이다. 거기에는 천리, 그러니까 진리가 숨어 있는 거야. 하늘의 진리가 숨어 있는 거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따라서 자연의 본성을 궁구하는 것이, 궁구라고 하는 건 궁리하고 탐구하는 것이, 자연 속에서 발견한 천리를 인간의 현실에서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겠다. 그러면 자연에서 발견한 천리, 하늘의 이치를 인간의 현실에서 실현한다. 현실은 자연보다 조금 못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것을 우리가 천리가 실현된 공간이 자연이고 그게 실현되지 못한 공간이 현실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자연을 본받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그 천리를 본받아 현실에서 노력을 하자. 그래서 더 나은 존재가 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되죠? 자, 그러한 노력이 형상화되어 있는 시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황의 도산 12곡인데
청산은 어찌하며 만고에 푸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할까. 자, 여기서 청산, 유수는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강물 정도 되겠죠. 이런 것들, 얘네들의 속성을 한번 보자. 어찌하여 만고, 오랜 세월 동안 푸르며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가, 멈추지 아니하는가.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그치지 마라. 우리도 그치지 말아서 그치지 않고 만고 상청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은 흐르는 걸 그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야? 4대 보니까 학문 수양을 그치지 말자. 만고상청 오랫동안 늘 푸르리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 청렴이라든지 지조라든지 절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이러한 발상들은 선생님이 정규 시간 때도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매난 국죽 사군자 같은 것들 얘기하면서 자연의 어떤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을 내가 본받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속성이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한다든지 아니면 의인법적으로 의미를 더 부여해서 이 속성은 인간의 속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선비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4대부의 정신으로서 본받는 것이죠. 당연히 자연을 예찬적으로 본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런 대표적인 예가 그때 얘기했던 사군자가 얘기가 될 수가 있겠다. 뭐 예를 들어서 매화가 있다. 매화는 추운 걸 이기고 봄에 은은하게 향기를 내면서 피어난다. 추위를 이겼으니까 얘는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선비정신, 지조절개와 의지적인 태도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 예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 천리가 있다. 우리가 무언가 닮아가야 되는 하늘에 어떤 이치가 있고 어떤 세상의 법칙이 있다. 그리고 4대부들은 4대부 정신을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해되죠? 되죠? 됐죠? 자, 위 시조에는 자연에 구현된 천리가 곧 인간이 추구해야 될 보편타당한 이치라고 보는 시각과 함께 자연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현실에서 천리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현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자연을 소재로 한 16세기 서대부들의 시조에서 빈번히 드러난다. 16세기면 1500년대죠. 그럼 조선 초기입니다. 조선 초기에 그러면 유학자들 4대부들은요. 고려 말부터 시작된 이 과거제를 통해서 유교적인 가치관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점점 이뤄나갔던 4대부들이 나중에 이제 조선이 되니까 어때? 야, 이제 우리 세상이야. 조선은 불교가 아니라 유교를 숭상한대. 그러면 유교적인 가치관들을 한번 여기서 적용해보자. 국가에다가 실제로 한번 적용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국가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때? 야, 우리가 중국의 책에 있는 것들 직접 이렇게 적용하니까 되네? 라고 하는 어떤 자긍심이 있는 거죠. 자, 얘네들은 16세기 4대부들은요. 무수한 좌절을 겪은 끝에 도덕적 이념적 정당성을 내세워서 현실 정치를 이제는 주도하게 되었다. 즉, 조선에서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현실 정치에서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가 있었어. 그러면서 당대 4대부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었다. 즉, 하늘에서 천리를 배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가 있다.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꿔낼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17세기에 들어서니까 4대부들이 당쟁과 외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진 현실에서 성리학적 이념과 도덕적인 영향력이 점점 약해진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4대부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 자연은 물론 예전부터 천리가 구현되어 있던 공간이야. 그런데 질서와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간주되었지만 현실은 그에 못 미치는 거야. 현실은 부조리해, 혼탁해. 현실은 부조리한 공간이야. 이들 시조에서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에 몰입하고
그 흠치를 즐긴다. 그런 가운데 이와는 동떨어진 현실에 대한 거리감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가 이러한 양상을 잘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거리감을 둬야 되는 거야. 자연은 아름답고 예뻐. 그런데 우리는 동떨어진 이 현실에 좀 오히려 멀리해야 된다. 현실을 바꿔내자가 아니라 현실에 있는 이러한 환경들을 멀찍이 떨어뜨려 놔야 돼. 자연은 아름다운 공간, 나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거리감을 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이 어부는 어떤 어부냐? 가짜 어부입니다. 그래서 가어부라고 한번 써주세요. 가짜 어부. 그러면 이 가짜 어부는 어떤 의미냐? 사대부를 표현한 거죠. 속세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숨어지는 선비, 사대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가어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가어부는 옛날 불원이라고 하는 시인이 어부가를 쓴 게 있어요. 어부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썼어. 그때 이 어부가 패션 어부, 가짜 어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대의 사대부들은 이 노래가 유행을 했으니까 그래 우리가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사는 모습을 어부로 표현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가사문학이나 시조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에 보면 낚싯대 하나 들고 빈 어떤 그런 낚싯대 들고 이렇게 그 강가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빈 배만 그냥 저어갖고 오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진짜 어부라면은 물고기를 잡아야지 마땅하죠. 그쵸? 욕심이 나겠죠. 근데 얘는 욕심 있어 없어? 없어. 욕심이 없는 상태야. 즉 무욕 혹은 무심 이렇게 표현하죠. 욕심 없어. 욕심이 없고 또 자기의 삶에 만족한 안빈 낙도 자연 친화적인 삶을 꿈꾸는 그러한 선비가 가짜 어부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숨어지는 선비들 있죠. 숨어지는 선비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은사, 은인 혹은 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은인이라고 하는 건 은혜를 베푼 사람이다가 아니라 숨긴 은자를 쓰는 거예요. 숨어있는 선비, 숨어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에도 어부라고 하는 즉 다시 얘기하면 가짜 어부라고 하는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고 안빈 낙도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요거 적었나? 저거 쳐라. 오케이. 앞개에 안개가 걷고 이거 해석 한번 들어봅시다. 앞강에 안개가 걷히고 뒷산에 해가 비친다. 뱉더라 했는데 뱉더라 지금 왔어. 요 두 부분은요. 이게 어부 사시사잖아요. 사시가 4계절이에요. 4계절이면 춘, 하, 추, 동의 4계절이 있는데 얘네들마다 10수씩 이어지는 연시조예요. 총 40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40수의 구성이요. 우리가 이거 연시조니까 이거 3줄짜리잖아요. 근데 3줄에 2개가 더 껴있네. 그쵸? 희한하죠? 이 2개는 뭐냐면요. 반복되는 식구 혹은 약간씩 변주되는 식구인데 글의 구성을 도와줍니다. 자, 뱉더라 했죠. 자, 화자가 어부란 말이야. 어부니까 당연히 배를 띄우고 배를 노를 저어가지고 어딘가에 입항을 할 거야. 즉 다시 얘기하면 뱉더라는요.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요, 일수면 춘하, 충동 똑같이 일수에는 다 뱉더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 이게 1수부터 10수까지 그 과정이 어때? 반복되니까 이게 또 통일성을 준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한편 지국총 어사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해석은 찌그덩 어기여차입니다. 찌그덩 어기여차. 배를 띄울 때 내가 노를 젓는 소리, 이거 의성어죠. 의성어. 어사와 어기여차라는 뜻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차하고 이제 노를 젓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지금 소리로 나타내고 있죠. 자, 얘는 당연히 운율을 형성할 겁니다. 왜? 의성어 자체가 음성 강지고 얘는 반복하니까 비슷한 음들이 반복하죠. 운율 형성하고요. 의미가 엄청 두드러지진 않지만 적어도 어때? 아, 얘가 반복해서 계속 한 수 나온다고 한다면 이쯤 되면 끝나겠다라고 하는 우리한테 구조적인 안정감과 통일성을 주죠. 통일성과 구조적인 안정감을 준다. 구조적 안정감. 강촌, 물가에 온갖 꽃이, 이거 꽃은 꽃입니다. 먼 빛이 더욱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좋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중세국어에서 이거는 어떤 뜻이냐? 좋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중세국어에서 좋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얘는 기본적으로는 깨끗하다라는 뜻이다. 적어주세요. 다 적었니? 적었죠? 계속 이게 춘사 1이고요. 계속 춘사 4로 가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구절들이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죠. 얘는 계속 반복되고요. 우는 것은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이어라 어촌 두어집이 내 속에 내가라고 했지만 사실 안개 동물이겠죠. 안개 속에 들락날락 거린다. 나락들락. 맑은 깊은 소 연못입니다. 연못에 온갖 고기가 뛰어노는구나. 이 고기가 뛰어노는 거 이거 봄이잖아요. 봄이 되면 이제 물도 이제 얼음에서 이제 녹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생동감이 있는 그러한 봄의 어떤 경치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봄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것. 겨울에 있었던 이런 침잠되는 생명력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하사 6번입니다. 하사 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름이 되면 날이, 그러니까 햇빛이 점점 길어져요. 긴 날이 저무는 줄 나도 몰랐다. 왜? 흥에 미쳐서 몰랐다. 이때 흥이라고 하는 건 자연을 즐기는 흥이죠. 자연을 즐기는 흥취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돛 띄어라, 돛 띄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돛이라고 하는 게 뭐니? 돛 따라라, 돛 따라라 이런 거가 되겠죠? 그렇죠? 돛담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의 힘을 좀 더 받으려고 천막 같은 것들을 위에다가 기둥에다가 놓잖아요. 그렇죠? 돛 띄어라, 돛 띄어라. 그러면서 또 지국청, 어사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출항과 입항에 관련된 과정이 되겠고요. 자, 배를 두드리면서 수조가 물고기 잡이 노래입니다. 물고기 잡이 노래를 불러보세요. N의 성 중에 망고심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주자의 무의 구곡가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주자라고 하는 건 주자학을 만든 성리학을 만든 이 집대성한 그런 훌륭한 유교 병전의 대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무의라고 하는 공간에서 열심히 살면서 무의에 열심히 이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또 수양도 하자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한 시가 있는데 그 시의 한 구절에 보면 뱃사공의 이 뱃노래에 드러난 세상 망고의 근심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나도 근심을 갖고 있어. 세상에 대한 근심을 갖고 있어. 세상에 대한 근심 갖고 있는데 그 누가 알겠는가 나의 근심을 하면서 설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윤선도는 실제로 윤선도 아마 작품을 친구들이 이제 공부한 경우도 좀 더 있을 텐데 윤선도는 그 돈이 좀 많은 집안이에요. 유배를 갔어도 아마 잘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지. 진짜 생뚱맞게 갑자기 모함을 받거나 아니면 진짜 죄를 저질러 가지고 어마무시한 어떤 형벌을 겪어내야 되는 사람들, 다시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은요 유배를 가면 진짜 개고생합니다. 그냥 똥님처럼 엄청 시달리면서 살아가. 선생님의 그 웃음 멜 중에 하나가 그 유튜브에 지금은 없어진 시간 탐험대라고 있거든요. TVN에 아마 TVN이가 케이블에서 얘기했을 텐데 그 방송을 했을 텐데 그 유상무하고 뭐 장동민 이런 사람들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유배를 갔어. 유배를 실제로 가서 이제 고증된 그런 이 문서들을 보면서 유배를 가면 진짜 어떠한 벌을 받는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진짜 똥지게 날르고 막 농사를 엄청 지어요. 언 땅에다가 열심히 이렇게 막 개고생하면서 땅을 파는 거야.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은요, 진짜 이제 완전히 대역 죄인 아니면은 얘는 더 이상 회생이 없다. 얘는 더 이상 이제 서울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경우가 애들이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고, 윤선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약간 진짜 돈도 많고 유유자적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쓰죠. 풍경이나 감상하고 있죠. 안 그러면 열심히 똥지게 나를 거예요. 어쨌든 자 계속 봅시다. 가을, 추, 이인데요. 수국에 가을이 되니까 물나라라고 했지만 사실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강촌이 되겠죠. 가을이 되니 가을이에요. 고기마다 살쪄 있다. 물고기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거 풍요로움을 얘기한다. 가을의 풍요로움을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것들 얘기하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이런 얘기죠. 천고마비. 비만 할 때 비. 안 써? 안 쓰면 죽을 것이지. 써. 이것들 진짜 뭐 그냥 이러고 있어. 써야 돼. 너네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보면 이러고 있어. 물어봐. 몰라. 필기 열심히 하세요. 필기를 물론 뭐 귀찮아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다시 안 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다시 안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쓰면서 내가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쓰는 걸 귀찮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역시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저 곤대 아저씨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깡지 같은 걸 열심히 써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공부해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개의 자극들을 줘야 사실 뇌가 더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매체를 사실 스마트폰이 이게 뇌잖아. 그치? 기록한 것들이 내 뇌에 딱 박혀 있지 않아요. 우리 뇌가 그렇게 지금 똑똑하게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면 연습을 안 해요. 이 뇌를 쓰는 것들 연습을 덜 합니다. 암기력이 무조건적으로 뇌의 어떤 능력 중에서 탁월한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못하겠지만 머릿속에 뭔가 들어가 있어야 활용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응용 능력은 결과적으로는 아는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내 뇌를 쓰면서 활용할 때 나오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뇌를 쓰나 여러분들 많이 쓰겠지만 문제 풀 때 많이 쓰겠지만 우리 뇌가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선생님은 쓰면서 나의 뇌를 한번 재확인하자는 거예요. 안전고리를 한번 걸자는 거예요. 자, 다 들어라 얘기했습니다. 닷이라고 하는 거 앵커 뭐예요? 무겁게 뭐 철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 밑에다가 깔아가지고 줄로 깔아가지고 배를 정박시키는 거죠. 닷을 들어라. 그러면 이제 출항하겠다 이런 얘기죠. 만경징파는 넓은 바다와 파도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넓은 바다 그리고 파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쓸까지 실컷 용여하자 누리자 즐기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또 지국총 어사가 어떻게 돼요? 반복적으로 운율 형성 의미 강조합니다. 찌그덩 어기연 자 그런 다음 인간을 돌아보니 얘기했습니다. 인간 했는데요. 인간은 인간 세계를 얘기합니다. 인세를 얘기합니다. 인세가 뭐야? 아까 얘기했던 현실인 거죠. 자연과 현실을 바라봤을 때 현실은 부조리하고 혼탁하다 이거야. 혼탁한 세상, 속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다. 불교 용어로 하면 먼지 진짜를 써서 진세.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붉은 먼지, 사바세계, 차안 다 쓰세요. 이게 모두 부정적인 현실, 속세를 가리킨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썼어? 썼어? 네. 예. 썼죠? 밥 먹으면서 졸리죠. 선생님이 보니까 여러분들도 건강에 대한 어떤 이 자각을 좀 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3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 보니까 매번 너무 힘들어해. 잠이 부족해. 선생님이 남학생이라고 뒷목 한번 만져봤어. 돌덩이야. 근데 요즘에 또 이슈되고 있는 것들이 미주신경이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데 뒷모습이라고 합시다. 여기 이런 데가 경직돼 있으면 여기에 이제 있는 여러 가지 이 혈관의 흐름들이요 막혀 있으면 심지어 뇌에 있는 노폐물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몸이 너무 딱딱하고 경직돼 있다 그러면 진짜 뭐 내가 혼자 이걸 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 전문가의 도움 받으세요. 엄마한테 엄마 선생님이래. 엄마 저 침 좀 맞고 올게요. 부항 좀 뜨고 올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집에 홈롤러식 하나 있지 않니? 없으면 사세요. 한 10,000원이면 삽니다. 그리고 다이소에서 한 3,000원, 5,000원이면 마사지 볼을 팔아요. 그 마사지 볼을 대고 그냥 누르세요. 자기 몸무게로. 그건 되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슬슬 내가 어쨌든 조정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이런 데를 풀어주는 게 좋아요. 잘 보이죠? 열심히 풀어주세요. 잘 보이잖아. 좋은 보조개잖아. 보교제잖아. 잘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데. 근데 중요해 진짜. 왜냐면 되게 얇은 그 핏줄과 근육들이 있는데 여기가 경직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파요. 나중에 여기 이 목에 이렇게 있으면 목에 이렇게 두 개의 큰 이 건이 있잖아. 이 주변에 또 신경 다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것들 여기다 누르잖아? 뒤지게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근데 이런 것도 눌러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순환도 잘 되고 그리고 피곤함이 덜해요. 야, 치매의 어떤 그 원리가 밝혀졌대. 뭐냐면 뇌에서 그 노폐물이 흐르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여기를 훑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 근육이 중요하거든. 목 근육 주변을 풀어줘야 돼. 그리고 물 많이 먹고 잠 많이 자고. 잠의 질도 중요합니다. 잠을 못 자니까 선생님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이상하게 또 잠이 안 왔더라고. 안 오더라고. 여기 봅시다. 인간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귀엽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인간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기 어때? 내가 있는 수국, 그러니까 물나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부로서의 삶을 사는 자연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별론 거야. 멀면 멀수록 더욱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야? 아까 얘기했던 현실 세계를 혼탁하고 부정적인 현실이다. 그러니 멀리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2번, 3번 풀어봅시다. 1번에 2번, 2번에 2번, 3번에 잠깐만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번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인데 이전 시기의 시조와는 달리 17세기 4대부들은 시조에서 천리와 자연이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말도 안 되죠. 그쵸? 천리와 자연은 같죠. 그쵸? 2번에 3번 뭐 어렵지 않은 것이고요. 초중장이 어려움을 한탄한다. 말도 안 되죠. 그쵸? 3번에 2번 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물고기가 뛰어노는 거 혼탁한 게 아니라 생명력, 생동감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사시남정기라고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나는 학교에서 사시남정기를 공부했다. 손 없나요? 고든 소리죠. 여러분들 이제 고2잖아요. 8월달이죠. 8월 중순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뭐 방학 빼고 뭐하고 하면 한 3개월 남았다고 칩시다. 3개월, 4개월 정도. 요번 해까지. 그쵸? 매해 그러할 텐데 여러분들이 떠들고 막 학교에서 그러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10월달, 11월달부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이제 고3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끝나면 수능 끝나면 너네들 이제 고3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진짜. 근데 이런 거죠.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고3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정신 차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모의고사를 준비해서 모의고사에 대한 어려움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국어학원을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국어는 좀 막막해요. 수학은 이거 따라 하래. 그래서 그 진도 나가고 못 나간 것들 보충하면 될 것 같아. 영어는요. 우선 어휘력을 높이고 그러니까 맨날 단어 외우죠. 그 다음에 문법적인 것들 몇 개 문법 문제 풀면서 익혀나가면 될 것 같아. 국어는요. 모르겠어. 감당이 안 돼. 너무 많아.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개발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요즘에 뭐 백인의 지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작품들을 한번 훑어보면서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요 자주 나오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인물 관계를 잘 모르겠어. 계속 말이 달라져. 얘를 부르는 말들이. 두 번째,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건 근데 여러분들 당연합니다. 왜? 내가 고전을 열심히 읽지 않았어. 혹은 고전에 나와 있는 이 한자들은 내가 잘 모르는 한자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그때 찾아 나서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봤을 때 어떠한 친구들도 고전수를 풀면서 찾아보는 애들이 없어요. 이게 뭔 단어인지 찾아보지 않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이세요. 고전수를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한자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짐작을 할 수 있잖아. 검색해볼 수 있잖아요. 문제 풀 때 예를 들어서 휴대폰 매번 넣어놓나? 넣어놓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밑줄 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찾아보는 것들은 컴퓨터로 찾아봐도 되잖아요. 스카이에서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왜? 귀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다 떠서 매겨줬어. 여기 있는 어휘들 찾아서 외우라고 했어. 안 해요. 왜? 다른 게 할 게 더 많아. 그치? 근데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고전소설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국어에 대한 기준들을 살짝 높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국어는 책 옛날부터 많이 읽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한다면 대학 잘 가겠지. 빨리 가겠지. 이미 대학생이지. 아니면 사회인이구나. 아니면 선생님을 했거나. 그 정도까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올려야지. 내 어휘력을 올려야죠. 그 정도의 노력을 지금부터 하세요. 그 습관이 쌓이면 실력이 됩니다. 자, 봅시다. 사씨, 남정길. 사씨, 땡땡씨라고 하면요. 보통 부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씨를 붙이지 않아요. 자, 유한님이라고 하는 사람과 혼인을 했대. 이게 여러분들 어렵게 만드는 거지. 자, 한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림학사라고 하는 벼슬의 이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유한림이 그래, 얘 본명이 있단 말이야. 유땡땡이야. 예를 들어서 유땡땡이야. 그러면 얘가 본명이란 말이야. 이 본명으로 불릴 수도 있겠지. 소설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 유네모네모야. 그러면 얘는 자 혹은 아명, 옛날 아이 때 이름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얘가 만약에 자기 부모에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신하로서 임금에게 얘기한다. 그러면 소신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가리키거나 어떤 지칭하는 대명사가 사뭇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전수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인물 간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또 자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한림과 혼인하여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나 첫 교시의 음모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씨가 교시의 음모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씨는 원래 정숙한 여인이었고 굉장히 현모양처의 대명사예요. 현모양처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이 소설은요, 김만중이라고 하는 작가가 인현왕후와 장희빈 알죠? 인현왕후와 장희빈 이 둘의 어떤 이 스토리, 싸움 그리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권력관계 이런 것들을 인현왕후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장희빈은 별로예요. 라고 하는 것들을 은연중에 은근하게 드러내서 임금께 소설로 바친 거예요.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씨는 사실 인현왕후가 실제로는 인현왕후를 모티프로 했다라고 하는 것들. 교시는 장희빈을 소재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씨가 이렇게 얘기했어. 유한림하고 원래 사이가 좋았단 말이야. 첩을 둔 이유가
얘가 여자를 밝혀서 아니면 이 여자에게 빠져서가 아니라 사씨가 애를 못 낳았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여성의 중요한 어떤 역할 중에 하나였잖아요. 가문에서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첩을 드리라고 해서 교씨를 드리는데 이 첩인 교씨가 얘가 사씨를 엄청 질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가문에서 쫓겨나게 했어요. 사실은 온갖 고난을 겪다가 강에 뛰어들지만 여종, 차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심부름꾼이에요. 이 심부름꾼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통곡하가 잠들다가 꿈속에서 낭랑을 만난다 했는데요. 낭랑이 누구냐면 고대의 어떤 그 황제의 부인, 순임금의 부인인 아황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대 중국의 태평성대를 얘기할 때 요순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요임금, 순임금의 시대인데 요임금이 자기의 딸 2명이 있었어. 아황과 여영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그 다음에 순임금, 다른 임금이 왕이 됐어.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얘네 둘 딸을요 다 순임금의 비로 보내요. 왕비가 되게끔 보내요. 서로 다른 가문입니다. 그래서 아황과 여영을 보내서 이들이 부녀자에 으뜸되는 그러한 존재, 상징으로서 예전 고사에 일컬어진다. 근데 이때 낭랑이 누구다? 아황이라고 하는 비가 되겠다. 왕비가 되겠다. 라고 하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적어주시고요. 적었어요. 여기까지만 좀 얘기하고 요 사시 남정기 얘기하고 잠깐 시도할게요. 낭랑은 시비를 시켜서 시비는 여자 하인 얘기합니다. 하녀 얘기합니다. 사씨에게 차를 올리게 했다.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사씨에게 말했다. 부인은 이곳에 온 지 꽤 오래되었으니까 시비들이 반드시 의심을 할 겁니다. 빨리 돌아가세요. 이곳은 보통 곳이 아니야. 어디냐? 신선계, 뭔가 상계, 저승 이런 느낌의 공간입니다. 이 세계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낭랑이요 죽은 사람이야 이미. 그러면 이거는 보통의 세계가 아니야. 신선계, 선계나 아니면 뭐 저승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실 게 좋겠습니다. 낭랑께서 불시어 첩이 짧은 목숨을 겨우 이었습니다. 첩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사실 자신을 낮추는 말입니다. 그 자신 낮추는 말이다. 낭랑께서 부르시어 첩이 짧은 목숨을 겨우 이었습니다. 만 실로 의탁할 곳이 없으니 돌아가봐야 응당 물에 뛰어들 뿐입니다. 낭랑께서 첩을 비루하게 여기시지 않아서 시비의 말석 옆자리에라도 머물게 허락하시면 이곳에서 낭랑을 모시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저를 비루하게, 저를 못나게 여기시지 않으면 시비, 그러니까 여자 종이라도 돼서 하인이라도 돼서 그 끝자리 옆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낭랑을 만난다는 거, 아황을 만난다는 건 사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물리학도야. 근데 저승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났어. 그럼 어때? 제가 심부름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하지 않을까? 그치? 엄청 영광스럽잖아. 그런 지금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낭랑은. 그래서 낭랑이 웃으면서 부인은 다른 날 마땅히 이곳으로 와서 조대가나 맹광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옆에 오른쪽에 조대가, 맹광, 맹씨는 어떤 사람이래? 부녀자의 덕목을 제대로 잘 지킨 사람이래요. 그쵸? 그러니까 위인인 거야. 아까 얘기했던 아인슈타인급인 거야. 부녀자로 치면 아인슈타인급인 거예요. 이해돼요? 위인들이야. 근데 너는 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야. 라고 얘기했죠. 지금은 근데 아직 기한이 차지 않았어. 때가 되지 않았으니 마음 머물고자 해도 어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너는 아직 더 살아야 돼. 아까 우리 사씨가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뭐라고 얘기 나왔어요? 기절했다고 그랬죠. 죽을 위기를 맞이하고 그리고 얘가 물에 빠져든 다음에 기절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의 도인이 그대와 깊은 인연이 있으니까 잠시 몸을 의탁, 맡기도록 하세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목이 뭐예요? 사시 남정기라고 했어요. 남쪽으로 가는 여정인 거예요. 사시가 남쪽으로 가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첩이 듣기에 남해는 세상의 한 구석으로 길이 멀고 험하다 했습니다. 저는 수레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갈 수 있겠습니까? 인도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어서 어떤 눈이 맑고 예쁜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위나라의 장강, 수려한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한나라의 반첩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야? 부녀자의 덕목을 열심히 갈고 닦은 사람들이다. 위인급 되는 여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또 서쪽 벽자리에 거동이 하나 하면서 얼굴이 반첩여 같은 사람은 그래 아까 얘기했던 조대가고 맹씨는 맹강이었죠. 자, 사씨가 다시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고 말했다. 여러 부인들께서는 첩이 평생 모시고 심부름이라도 하길 바랐던 분들입니다. 저는 무조건 영광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오늘 직접 얼굴을 뵐 수 있을 거라고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눈빛으로 마음을 보냈대. 뭐야, 텔레파시라구나. 자, 사씨가 절을 하고 물러 나오는데 낭랑이 말했다. 힘을 쓰고 힘써서 선을 행하세요. 50년 뒤에는 마땅히 이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여동생이라고 하는 건 여자, 동자. 그러니까 얘도 심부름꾼이에요. 여동생이라는 심부름꾼. 나도 진짜 피곤하긴 합니다. 심부름꾼. 에게 명에서 사씨를 모시도록 했다. 사씨가 대 앞에 내려오자마자 12개의 주령, 이건 발입니다. 발이 뭐냐면 이렇게 구슬이 꿰어져 있는 것 같은 커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발소나 중국집이 있어요. 뭔지 알죠? 커튼인데 약간 구슬로 된 커튼 같은 것도 있잖아요. 비즈 커튼 같은 거 걷고 나오는 거. 그런 12개의 주령이 들어져 있었고 그 소리가 땅을 흔들렸다. 마음이 놀라 움찔했다. 유모와 차환, 그러니까 심부름꾼 애가 사씨가 소생한 것을 알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사씨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은 더울었다. 사씨는 정신이 어질어질해서 오랜 뒤에야 비로소 안정이 되었는데 차의 향이 입안에 여전히 남아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전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지금 혼절해서 기절해서 쓰러졌는데 차를 뜨겁게 달궈가지고 그걸 입에다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그 일이 진짜 백이 일이라는 거지. 낭랑의 말도 귀에 생생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진짜 같은 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우리 공부했던 단어 중에서 일장춘몽이 있었죠. 남가일몽, 장주지몽 이런 것들, 호적지몽,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꿈인지,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진짜 같은 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한자 성어는 적어주세요. 자, 낭랑의 말도 귀에 생생했다. 유모에게 말했다. 내가 조금 전에 어디를 다녀왔는가 했는데 부인께서 한동안 숨이 막힌 듯 하시니 다시 깨어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홍백이라도 어디 다녀오셨나요? 그러면서 꿈속에서 낭랑, 아황을 만나서 서로 문답했던 말을 전하고 후원의 대숲을 가리키면서 얘기했다. 내가 분명히 푸른색의 옷의 여동을 따라가서 저기를 갔는데 자네들 내 말 믿지 못해서 따라오게 가보니까 황릉묘라고 돼 있고 여기는 아황과 여령의 묘지였다. 묘지이자
그들이 이제 그들을 모시는 사당인 거죠. 묘당의 모습은 꿈속에서 본 것과 다름이 없었으나 단청은 떨어지고 정가가 황량했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고대 국가니까. 자, 묘당의 문으로 들어가서 대전을 보니까 대전 위까지 올라갔다. 흙으로 빚은 두 비, 왕비의 그 모습이 마치 엄연히 꿈에서 본 것 같았다. 천안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낮춤말입니다. 천안첩, 낮춤말입니다. 제가 사씨를 가리키는 거죠. 사씨가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다. 낭랑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훗날, 뒷날, 하늘에서 뵙더라도 큰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굶주림이 잠옷 심하여서 나중에 창안에게 묘당을 지키는 집에게 음식을 좀 얻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냥 쫓겨났어. 세 사람이 음식을 나눠먹어서 요기하고 서로 말했다. 묘당 근처에서 의지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신령이 우리를 희롱했도다. 그 무렵 해가 서산을 치고 달빛이 어둑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묘당의 문으로 들어왔다. 한동안 사씨 일행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사람이 아닐까? 사씨가 나아가서 바라보니 한 명은 여승이요 다른 한 명은 여동이었다. 두 사람이 말했다. 남자께서 어려움을 만나 가문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걸 스님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승이 놀라서 얘기했습니다. 예를 올리면서 전 동종업 군산에 있는데 비몽사몽관에 백의관음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의관음이라고 하는 건 관음 보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애니메이션 원피스에 보면 로빈이라고 이렇게 손이 여러 개 있는 여자가 있어. 천수관음을 본따서 얘기한 거예요. 천수관음이 뭐냐면 손이 1000개야. 손이 1000개라서 천수관음인데 이 손마다 눈이 다 있어. 그러면 1000개에다가 눈 2개면 1002개 이상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손들이 왜 있냐? 이 손에 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지혜의 여신인 거야. 모든 걸 다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보살이거든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부처는요, 신이 아니에요. 그럼 신이 아니면 뭡니까? 초월적 존재긴 해. 근데 우리가 누구나 어떤 생명체든지 열심히 수행을 하고 덕을 쌓으면 나중에는 내세, 그러니까 내세는 다시 태어나는 세상이죠.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고 한다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부처까지 다다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살 같은 경우에도 신적 존재인데 이런 신적 존재가 어떻게? 야, 얘가 좀 어려우니까 빨리 구해라 라고 해서 배를 저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부처님 말씀, 일종의 부처죠. 보살도 정말 신기하군요 하면서 의연의 일치로 사씨가 이렇게 구출이 된 것이죠. 저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는데 고맙긴 너무 고마운데요, 우리가 너무 폐를 끼치는 거 아니까 암자라고 하는 건 이 스님들이 머무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폐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출가한 사람은 자비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게다가 보살이 명까지 받았습니다. 남자께서 염려치 마세요. 서로 부축해서 언덕을 내려와서 배를 타고 노를 저었다. 그랬더니 황룡묘로부터 순풍, 이 돛을 때리는 바람이죠.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게끔 바람이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불어와서 순식간에 군산에 도착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여기는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말자치가 같지 않는 뭔가 기이하고 영험한 공간이었다. 까지가 지금 여기 사시당면계의 내용입니다. 조금 있다가 문제 풀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문제 풀고 진행할게요. (1번에 4번) (2번에 1번) (3번에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어떤 친구들이 1번에 선지 3번 얘네들이 음식을 얻어 먹었나요? 얻어 먹었죠. 어디서 얻어 먹었죠? 그 묘당에 있는 묘당을 지키는 집에서 음식을 얻어 먹을 정도로 가난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와 현재 상황을 대조해서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아내고 있다. 에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쉽게 골라낼 수 있었을 거고. 3번 답.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시의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결국에 사씨를 좀 뭐랄까, 너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쵸? 반현실적 공간인 꿈속에서는 너는 우리처럼 귀하게 될 거야.
아직 기한이 되지 않았으니 좀 더 현실을 살고 오너라 라고 불안감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역할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겨봅시다. 의문의 변명. 학교에서 지금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의문의 변동 같은 이런 문법을 나가는 과목의 다음에 이제 2학기 때 나가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네. 2학기 때 이 문법을 외웁니까? 1학기 때 했었어요. 1학기 때 이미 했었어요? 그러면 괜찮겠네요. 순덕은? 순덕도? 그러면 봅시다. 잘 알겠네. 왜 웃어? 그러니까 내가 잘 알겠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다 맞춰라?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틀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겠다. 이걸 얘기하면 알아먹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웃어? 왜? 약점이 의문이라서. 약점이 의문이야? 강점으로 만들고. 왜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선 선생님은 이제 꼰대잖니. 난 나이 많이 먹었잖아. 여러분들 작은 아버지 뻘이에요. 그렇잖아.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몇 살이니? 18인가? 네. 한 25살 정도 내가 더 많나? 그쵸? 난 계산이 잘 안 돼. 동안이시. 고마워. 옛날에 노안이었어. 애들이 다들 나한테 막 야 담배 좀 쳐줘. 선생님이 몇 가지 이제 내 조카들한테도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은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국어 국문학과를 나오고 여러분들한테 국어를 가르쳐서 문학을 가르쳐서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살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 청춘 때, 청년 때 허송세월을 보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혼자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이불킥, 흔히 얘기하는 이불킥 있죠. 그런 것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욕도 잘해. 그리고 막 가끔 그럴 때 있잖아. 거울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막 짜증나. 오늘도 또 이런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야. 학원 갈 때도 그렇고 뭐 아니면 뭔가 내가 피곤하거나 그러면 더 그렇잖아. 그러면 막 욕하면서 막 하면서 일어나고 그리고 막 실수했던 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삶이 그렇게 썩 재밌지 않아요. 삶이 재밌으려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개꿀. 너무 좋아. 근데 그런 생각을 안 들 수도 있잖아. 너무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좀 가스라이팅 같긴 하지만 스스로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만약에 이렇게 일이 나오기 힘들어. 아침 일하는 거 힘들잖아. 나는 또 약간 이제 저녁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일 끝나면 또 야식 먹고 막 이런 타입이란 말이에요. 야행성까지는 아닌데 잠이 좀 부족해. 일찍 깨. 그러니까 좀 힘들죠. 잠을 잘 못 자니까. 근데 일어나서 오늘도 열심히 가르쳐야지. 감사하다. 감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옵니다. 일부러 열심히 감사하다 하면서 와요.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럼 오늘 하루 이렇게 즐겁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을 만나니까 선생님도 적어도 뭐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친구 또래보다는 그래도 좋은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웃고 있는 거 보면 즐거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즐겁니?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여기 이게 점이 두 개 있는 게 이게 약간 웃기게 보여요. 그래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즐겁구나.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참 즐겁구나. 근데 그런 게 사실 삶의 행복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별게 아닌 게 행복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 오늘 내가 좋아하는 빵이 편의점에 나와있네? 아싸 개꿀. 이런 것들 있지. 그런 삶의 어떤 그 뭐랄까 소소한 것에서 얻는 즐거움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불행해지는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야, 대학을 간다고 행복해지나?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대학 가면 행복해질 것 같고 성인이 돼가지고 돈 열심히 벌고 해가지고 내 돈으로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자유를 누리기도 쉽지 않아요. 가끔씩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 난 진짜 너무 자유롭고 너무 행복해 이런 순간들이요. 근데 인생에 많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내야 돼요. 찾아낸다는 게 어마어마한 노력을 더 기울여라가 아니라 별거 아닌 거에 역치가 낮으면 훨씬 더 즐거울 거 아니야. 나는 밥을 먹으니까 너무 즐거워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배가 고픈데 밥을 먹으면 즐거울 거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말 해야 돼요. 스스로한테 잘하고 있다. 졸라 멋있다.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한테 해줘야 돼요. 남이 안 보면 되잖아. 혼자 거울 앞에서 하거나 아니면 방에다 붙여놓으면 될 거 아니야. 나는 잘한다. 천재다. 근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지. 그 말이 나한테 입력이 되면 나중에 어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이 점점 시간을 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참 우습게도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요 다 별로인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별로인 노력 중에서 무언가 하는 사람들은요 멋있게 됩니다. 진짜예요.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난 쿨하지 못해서 좀 그런 건 별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치하면 어때? 내가 시간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맨날 있잖아요 우리는. 자 봅시다. 뜻을 구별해준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별적 기능입니다. 선생님이 뭔가 나도 너네들한테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보니까 약간 정신이 들었는지 이제 약간 글씨가 좀 이뻐졌죠? 기분이 좋아졌어. 정신이 들었어. 자 봅시다. 변별적 기능 했는데 여러분들 최소 대립상 알고 있을 거예요. 최소 대립상이 뭐냐? 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최소 대립상 여러분들 많이 봤던 이런 것들이죠. 말과 발 이런 것들이잖아. 말과 물, 말과 막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쵸? 그럼 얘네들은 왜 이렇게 구별을 했을까? 구별돼서 의미가 서로 따로 생기면 뭐의 뭐 차이로? 미음과 비읍의 차이로, 아와 우의 차이로, 리을과 기역의 차이로 뜻이 구별이 되면 얘는 의문이에요. 그렇죠? 변별적 기능을 갖고 있어야 얘가 의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대립상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변별적 기능을 가진 하나의 단어쌍을 우리가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친구가 그러면 선생님 의문에는 소리의 장단도 들어가잖아요. 눈과 눈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얘도 최소 대립상인가요? 맞아요. 최소 대립상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눈과 눈 얘가 어쨌든 소리값이기 때문에 소리에 어떤 다름이 있기 때문에 얘는 구별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알과 발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최소 대립상이 성립이 안 되죠. 왜?
왜? 이응은 음가가 없으니까.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다. 음의 가치가 없다. 소리값이 아니니까 소리의 최소 단위가 될 수가 없다. 그치? 그러면 얘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지. 빈자리하고 비읍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최소 대립상 성립 못해. 그러면 음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각 언어의 음운 체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했는데요. 컬투쇼라고 혹시 알아요? 컬투쇼 라디오 방송인데 요즘에는 그냥 유튜브에서 잼툰 뭐 해가지고 막 뭐 사연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거기 사연 중에서 이런 사연이 있었어. 어떤 회사에 여직원이 있었는데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발음이 약간 이상해졌대. 그래서 피읍 발음을 다 F 발음을 하는 거야. 그래서 미스김 오늘 뭘 먹을까? 그랬더니 저희 피자 먹어요. 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피자 먹을까? 페페로니 피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페페로니 피자. 그럼 F하고 P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걸 어떻게 한글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다 P로 쓰죠. 그쵸? 우리는 F를 굳이 발음하지 않아요. 그쵸? 발음하지 않아요. 그쵸? TH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발음, 그치? 그 번데기 발음 그런 거 안 써요. 그리고 뭐 그룹 있잖아. 걸그룹이든 뭐 보이그룹이든 뭐 일본의 멤버가 있으면 꼭 이렇게 영통이나 이런 데서 야 공룡 해봐 공룡 이런 거 해보라고. 그럼 발음은 공룡이 되겠죠? 근데 여기 이응 발음이 걔네한테 일본인한테 없어요. 받침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힘내자, 간발해 할 때. 아니면 뭐가 있을까나? 어쨌든 N 발음이지 이응하고 발음이 좀 달라요. N 혹은 NG일 수도 있는데 이름하고는 좀 이응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심지어 얘는 또 공룡이야. 룡 발음이 어렵죠. 그러니까 안 돼. 발음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각 언어에는요, 음운들이 서로 다르게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는 발음되는 것들이 여기서는 안 될 수도 있고 저 나라에서는 발음되는 게 우리나라는 발음 안 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언어에서도 음운 체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중세고를 배웠을 테니까 의 같은 경우에는 중세고 때는 이중모음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현대고에서는 단모음입니다. 다르죠. 물론 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발음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음운에는 비분절적인 말소리 요소, 그러니까 소리의 장단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죠. 음성은 구체적인 소리지만 음운은 추상적인 소리다 얘기했는데 음성이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건요, 그래 보이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음성은요, 너, 나 서로 개개인의 목소리가 다 달라. 근데 음운은 어때? 예를 들어 목소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상적으로 인식한다, 머릿속으로 인식한다 라는 얘기예요. 추상이라고 하는 건 머릿속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자, 서로 목소리가 다르고 심지어는 약간 혀가 짧은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쓰레빠를 쓰레빠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도 우리는 쓰레빠라고 인식을 하잖아. 머릿속으로 서로 다른 의미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의미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글자로 인식을 하고 있죠. 머릿속에 개념으로, 추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서로 다르다. 각 사람들이 따로따로 서로 다른 발음을 하더라도 같은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쓰레빠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떼빠 이렇게 발음할 수 있잖아.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쓰레빠라고 인식을 하잖아.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잘 풀 수 있을 거고요.
선생님은 지금 5번까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5번까지 한번 쭉 풀어봅시다. 봅시다. 1번에 3번이고요. 2번에 4번이고 3번에 1번 4번에 4번 5번에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김과 감이 뜻이 구별된다. 당연히 우리말의 의문이다. 이와 아는 우리말의 의문이다. 그 변별적 기능이 있는 한 단어상 최소 대립성이 성립하니까요. 자, 니은의 right와 right는 다르다. 근데 우리는 다른 의문을 인식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와 같은 경우에 처음과 나중에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소리낸다.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뭔가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 외나 위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원래는 이중모음이었는데 이제는 단모음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가. 애 같은 경우에도 애와 애 같은 경우에도 얘도 거의 아이 이렇게 발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옛날 사람들 어떻게 발음했을까 해가지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향문천이라고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란 말씀이 둥글이다라 우리 문자로 서른 삼았대 아니하세 후민적음 해내고 서문 부분을 이제 이런 음성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발음한 것도 보면 나란 말씀이 중국이다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내가 뭐 이로 인한 전차로 어린 백성들이 말하고 미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를 바이 할배 이걸 바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홀빼이셔도 할 때 홀바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와 애, 의와 위는 원래 이중모음이었다. 자, 그런 것들 얘기해야 되니까 답은 3번 되겠고요. 눈과 눈은 소리의 길고 짧음, 장단을 통해서 그 의미가 구별됩니다. 두 사람이 각각 이를 발음할 때 얘네들이 서로 물리적으로는 다른 소리지만 같은 소리를 인식한다.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얘는 2번은 4번이 되는 이유 간단하죠? 어에서 의로 발음하려면 입술 동그랗게 오므리는 게 아니죠. 동그랗게 오므리는 거 원순 모음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자. 3번에 관련해서는 기억에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했는데 선생님은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리을 탈락이 있고 히읗 탈락이 있죠. 여기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 3번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은요. 그러면 리을 탈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요번에 어간에 리을이 빠지는 거죠. 뭘 만났을 때 뭐 비읍니다, 뭐뭐 하시오, 뭐뭐니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뭐 다른 것들 더 있겠지만 이때 리을이 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납니다, 나시오, 나오, 나니 이런 식으로 날다잖아 원래. 여기서 리을이 빠지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리을이 빠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바늘로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러면 바느질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합성어의 경우 활에 붙어있는 살, 화살. 또 말과 소 따위의 짐승들, 마, 소 이런 식으로. 마소는 말과 소, 짐승들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리을 탈락도요. 사실 리을 탈락은요 랜덤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수의적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적 현상이 뭐냐? 랜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따님이 있고 달님이 있단 말이야. 달님은 달님인데 왜 따님은 리을이 빠졌을까? 랜덤이라는 거예요. 어떤 건 빠지고 어떤 얘하고 차이가 뭐야? 쌍디귿하고 디귿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의문현상은 의문이 만들어진 현상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안 빠져요. 이유도 없어요.
자, 여담입니다만 달님 말고 있잖아. 햇님. 이거 햇님이 아니에요. 해님이 맞습니다. 왜? 사이 시옷이 붙으려면 명사 플러스 명사여야 돼요. 즉 합성 명사가 되는데 이때 님은 뭐냐면 대시 님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앞말이 있어야 되는 정미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님은 달님인데 햇님은 시옷이 빠져야 돼요. 해님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읗 탈락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을 것은 얘가 격자음일 때, 격자음 중에서 히읗이 빠질 때예요. 어디? 종성에서. 그러면 얘는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히읗 탈락이냐? 아니면 자음군 단순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것들을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고 히읗 탈락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 얘네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히읗 탈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조화가 있어. 근데 조화는 원래 히읗이 넘어가야 되잖아. 왜? 연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원래는 조하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조하, 그러니까 첫 소리에 히읗이 오는 것들을 꺼리게 되죠. 조아가 되죠. 그쵸? 그럼 얘는요, 히읗 탈락이요. 초성일 때 히읗이 탈락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는 데서 초성일 때. 그치? 자음 단순화는요. 자음의 무리, 그러니까 이게 종성에서 얘기하는 거죠. 종성의 겹받침이 왔을 때, 겹자음이 왔을 때, 그때 여기에 종성의 히읗이 탈락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만은이 있고, 알은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도 히읗이 탈락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발음은 만은이 되죠. 얘는요, 히읗이 탈락해서 알은이 돼요. 한 번 더 바뀌지. 리을과 니은이 만나니까 유가 일어나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히읗이 탈락하더라도 얘는 초성으로 왔던 애지. 그럼 얘는 히읗 탈락이야. 근데 얘는요, 그냥 종성에서 하나 없었으면 좋겠는 거잖아. 얘는 자음으로 단순해요. 써주세요. 히읗 탈락. 종성 격자음이 빠지는 거. 근데 히읗 탈락과 자음 단수가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때 히읗 탈락이 온다는 건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온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온다는 거고. 뒤에는 자음군 단수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온다. 그러면 얘는 자음군 단수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써주세요. 다 썼죠? 자, 그 다음에 뭐 4번은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센소리 대기인데 된소리 대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쵸? 자, 5번 한번 봅시다. 5번 보면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 뭐냐? 음운 변동의 순서예요. 자, 맨 처음에 만약에 격자음이라면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 거센 소리 대기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건 자음군 단순화 혹은 음절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들. 세 번째,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니은 청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기타 여러 가지 음의 변동을 요소해서 기타 음의 변동이 요소. 변동인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뭐가 있을까나? 이렇게 되면 히읗과 디귿이 그냥 티귿이 돼버리죠. 많다가 돼버리죠. 자, 그리고 자음분 단순하냐, 음절 크소리 규칙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된다고 한다면 읍다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은 니을이 먼저 빠져요. 그 다음에 피읍이 비읍이 됩니다. 그럼 순서상으로 치자면 자음분 단순하고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그 다음에 니은 첨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오는 건 니은 첨가입니다. 그렇죠? 솜이불이면요. 이때 여기에서 올 게 없어. 음끝이나 자단이 올 게 없어. 그러면 이때 니은 첨가가 되죠. 솜이불이 되죠. 만약에 얘가 솜이불이 되면요. 솜도 그렇고 이불도 그렇고 둘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니은 첨가가 오는데 니은 첨가도 마찬가지로요. 수의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얘는 두 갈래로 발음이 될 수 있어요. 금융이냐 금융이냐 둘 다 됩니다. 얘는 그런 몇 가지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두세 가지밖에 안 되니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다 썼죠?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번까지 얘기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도록 합시다.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봅시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연음에 대한 얘기가 6번에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6번도 그렇고 나중에 11번도 그렇고 연음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야. 6번. 리을 기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 을을 붙이면 흘글이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잘 발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흑을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흘글이 약간 어색해. 근데 연음이라고 하는 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음운의 변동을 배운다고 해서 딱 음운만 얘기하진 않죠. 음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형태소를 건드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음운의 변동도 아니지만 무조건 일어나는 현상 연음하고요. 그리고 국외음화에서 형태소를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를 구분해야 되겠죠. 자, 연음은요 이런 현상이죠. 자, 첫 번째 음절이 있고 두 번째 음절이 있을 때 이게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있는 받침이 초성의 이응, 음가 없는 이응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현상을 연음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랬을 때 뒤에 오는 이 애가 당연히 모음으로 시작한다 혹은 초성 이응으로 시작한다 일 텐데 으로 시작할 텐데 얘가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실질 형태소는 어떻게 된다? 한번 거치고 연음이 된다. 즉 자음분 단순하나 음절 끝소리 규칙이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연음이 된다. 근데 형식 형태소는 그냥 바로 연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 아래
위 이런 애들은 의미가 있죠.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죠? 위, 아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발음돼요? 한번 거치고 한번 거치고 여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 얘는 오 뒤가 돼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흙과 옷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흙에 옷이 이렇게 조사가 올 때는 즉 형식 형투선 세 가지 어떤 애들이 있냐? 접사, 어미, 조사 이렇게 세 가지 애들이 있죠. 쓰세요. 다 쓰셔야 돼요. 너무 먹고 있으면 안 돼. 다 써. 흙에 옷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발음 어떻게 돼요? 흙개가 되고요. 얘는요. 옷이가 되죠. 여러분 필기할 때 이거 나중에 다시 천천히 보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약간 내가 필기한 걸 보면서 필기해야지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못 알아보기가 쉽상하니까. 접사, 어미, 조사, 접어줘. 이게 형식 형수죠. 그러니까 조사가 뒤에 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냥 두 번째 받침이 연음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얘도 호시 이런 식으로 되겠고. 됐죠? 다 썼나? 썼어? 네. 오케이. 형식 형태로 접사, 어미, 조사 썼어요? 아! 뒤진다 그냥. 제대로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당연히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귀찮아 할 거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너 저는 문법이 학교 이러면 안 되지. 너네 문법 포기를 못 해요. 문법 포기를 못 하잖아. 그치? 무조건 모의고사에 들어가잖아. 그치? 여러분들 윗세대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런 거야. 정말 웃기게도 문법을 요번에 해야 된다 때문에 재수량이 줄어들 거예요. 그치? 그거 하나로. 그렇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유리한 거예요. 등급에 조금이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때 가야 돼. 왜? 다음 해에는 어쨌든 적응하는 애들 더 있을 것이고 어쨌든 파이가 더 늘어날 거 아니야. 그치? 재수하는 애들 더 늘어난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 또 고3까지잖아. 그치? 그거보다는 지금 재수를 덜 할 때 가는 게 낫다는 거야. 너네 학년은 아무래도 야 이거 문법 해야 된다고 나 더럽게 싫어해가지고 일부러 이거 안 선택했는데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대다수야. 그런데 대다수예요. 엄매하고 화작하고 비교해보면 화작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근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욕은 하지 말아야겠지. 이 모자란 녀석들이 정신적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화작을 잘하냐?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나는 문법을 싫어했어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싫어했어요. 국어 국문과잖아. 그러면 국어학은 별로 안 들었어. 필수만 듣고 국어학에 막 미쳐 있었던 애가 아니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가르치게 되었나요? 다시 먹고 살려보니까 열심히 했지 뭘. 몇십 년을 열심히 했지 뭘.
그렇잖아. 나도 공부를 했을 거 아니니. 찾아보고. 아, 물론 성적이 막,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건 문학 쪽이었으니까 국어학이 있고 국문학이 있으면 나는 문법보다는 문학을 많이 듣고 막 영화 시나리오 이런 거 공부하고 막 그랬단 말이지. 책 쓰고 뭐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근데 얘들아, 그냥 쎄 빠지게 하면 문법 몰라요. 외우면 돼. 외워도 안 되는데요. 더 외워. 더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야. 얘는 시간을 들이면 무조건 얘는 보답해줘요. 그렇잖아. 예외가 없잖아. 그치? 아, 물론 예외를 외워야 될 게 많지. 그쵸? 예외를 외워야 될 게 많아. 근데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쓰세요. 왜? 야, 지금 듣지 않았어. 지금 내가 문법이 약하다라고 문법을 하기 싫다. 내가 많이 틀리니까 그러면 뒷다도 해야 돼요.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이잖아요. 물론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빡세. 많아. 양이. 이해합니다. 근데 천재들이나 1등급을 나오는 게 아니에요.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게 많이 빡셀 수도 있어. 왜? 여러분들 또래들이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근데 기왕이면 나는 이제 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들이 국어 하나 하기 싫어서 재수하는 애들도 줄어들 수 있어요. 엄매? 애들 잘 못할 거야. 처음부터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요. 나는 엄매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재수생들이 늘어납니다. 파이가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고 아직 늦지 않았어. 9월, 10월 달에 모의고사 볼 때 있잖아. 그때 내가 틀린 게 있는 걸 확인하고요. 문법책을 그래도 2달에 걸쳐, 3달에 걸쳐 한 번씩은 푸셔야 돼요. 학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것들도 정규 수업 있을 거야. 근데 정규 수업에서 많이 틀렸다고 한다면 그게 내 약점이잖아. 그치? 약점 보완해야지. 그치? 내가 만약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려고 그래.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얼굴에서 요게 약점인 것 같아. 요게 약점인가? 요게 약점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심어야지 뭐. 그렇지 않겠어? 약점 보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해야지. 얼마 전에 고1 시를 봤는데 대머리에 곰팡이 해가지고 대머리에 곰팡이? 그랬더니 애들이 하면서 막 그렇게 웃음 참더라고. 처음 본 친구들도 있습니다. 떨립니다. 어쨌든 약점 보완해야죠.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하면 늡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멈추어가 이음절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데 봐봐. 6항의 붙임에 용언의 단음절 어간이라고 그랬죠. 그때 긴 소리를 발음한다고 그랬죠. 단음절 어간이라고 하면 뭐예요? 음절이 하나라는 얘기야. 음절은 뭔데? 한 글자 한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틀렸다라고 한다면 단음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간과했거나 음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쵸? 근데 여기 멈추까지 보자. 멈추까지 얘기 나와 있는 여기 한번 보자. 얘는 멈추다에서 왔겠죠. 그러면 어간이 뭐예요? 이음절이죠. 그쵸? 단음절이 아니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다. 얘네들이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거야? 아니야. 그냥 헛갈리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드는 양아치 일꾼들이야. 거기에 싸워 이겨야지. 등급 하나 따내야죠. 3문제 정도 맞추면 등급 하나가 올라요. 그쵸? 한 10점 정도 있으면 오르잖아. 10점에서 한 15점 정도, 15점도 아니야. 12점 정도 하면 올라. 그치? 그럼 3, 4문제 더 맞추는 거야.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예를 들어서 문제 풀 때 시간 내에 다 푸나?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면 3, 4등급이에요.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알아? 한 등급 올리는데 그러면 한 질문 정도 내가 더 제대로 풀면 되는 거야. 얘들아, 어마무시한 게 아니야. 근데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들이 무시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치? 근데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달리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지문이라도 빨리 푸느냐, 정확하게 푸느냐, 이 싸움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고3 애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그런 거야. 얘들아, 나를 막 예를 들어서 7월달에 만나고 6월달에 만나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걔네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단기적으로 오르는 게 쉽진 않아. 그런데 만약에 네가 엄매가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 난 엄매 하는 거 추천. 쎄 빠지게 엄매만 해봐. 그러면 화작 푸는 것보다 시간 단축시킨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어때? 나는 지금 화작 선택해야 되는 나이니까 고3이들. 엄매를 풀어서 내가 괜찮다고 한다면 그걸로 너 한 지문 벌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수특에 있는 거, 수안에 있는 거 딥다 외워. 쳐 외워. 문학이든 독서든 외워. 해가지고 어쨌든 익숙하게 만든다 그러면 너는 한 지문이라도 더 빨리 풀 거 아니야. 그러면 등급하나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많잖아. 시간 많잖아. 야, 재수할 거야? 너무 힘들어. 그리고 자괴감이 들어.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 왠지 내가 몹쓸 짓 하는 것 같아. 나도 재수해봤어.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재수 하기 싫잖아. 그냥 대학 가가지고 열심히 재밌게 놀면 되는 거 아니야? 공부도 좀 하고? 그치? 그렇다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을 만한 능력을 갖추려면 내가 약점을 줄이는 식으로 나의 스스로를 평가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 재수 시간 낭비예요. 물론 내가 너무나 가고 싶은 대학이 분명해가지고 1년 정도, 2년 정도 나는 더 쓸 수 있겠다. 거기에 올인하겠다. 근데 말하지만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바꾸려면 지금 바꾸세요. 지금부터 바꾸세요. 쉽게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리고 또 선생님이 재수를 비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학벌 사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예전 세대들에 비해서. 나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나 정도의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20년 넘게 애들 봐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또래에서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과 평생 내가 봤었던 한 10년 전, 15년 전에 공부 잘하는 애들의 물론 엄청 잘하는 애들도 잘하겠지만 중간층이나 1, 2등급 정도 봤을 때요. 내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 잘. 그러면 이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대학에 뭐 명문대를 나왔다 해서 아직까지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스펙을 쌓고 어느 대학에 가든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봐요. 대학이 뭐가 중요해?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공부를 왜 합니까? 전인 교육이라고 하죠. 교양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일머리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8번. 리을이 동화시키는 경우. 그러면 니은, 리을이나 리을, 니은이 리을, 리을이 되는 리을이 직접 동화를 작용하는 유마가 첫 번째 오겠고요. 니은에 오는 것은 사실 비음화에서도 리을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례가 있냐? 비음화의 경우에 어떤 사례가 있냐? 기역, 디귿, 비음이 리을을 만나서 이음, 니은, 미음이 되고 니은이 되는 경우. 미음과 이음에서 리을이 만나서 미음, 이음은 그대로 남고 니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뭐예요? 한자어에서의 리을의 비음화죠. 원래는 이 환경이란 말이야. 리을, 니은이나 니은, 리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이거 원래는 니은, 리을이니까 울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아니죠. 음은 논이 되죠. 문논이 되죠. 이런 것들 몇 개 있죠. 구근류 이런 애들 있죠. 원래는 구글류 이렇게 니은 리을이니까 유만 일어나야 돼. 근데 어떻게 돼요? 구근류가 되죠. 결단력 마찬가지고 2번요 이런 애들. 2번요 이렇게 되죠.
나. 저 쓰는데 실수했어. 잠깐. 다시. 하이트가 안 되네. 내가. 자, 쓰세요. 여기도 영업용 이런 니은 첨가되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는 뭐 얘하고 절대적으로 관련은 없는 거. 그건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자, 다 썼죠?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지금 10번, 11번 같은 경우에도 답이 2번이죠. 닭에다가 아를 넣으면요. 달가가 돼야 돼요. 근데 되게 발음 어색하잖아요. 근데 얘가 토격 조사였죠. 조사니까 연음되는 거 어떻게 돼야 돼요? 기억이 그냥 다이렉트로 넘어가야 되죠. 그쵸? 왜? 조사는 형식 형태소니까. 그치? 바로 연음된다. 자, 그 다음에 12번. 얘는 뭐 반모음 첨가 반모음으로 바뀌었다. 괜찮고요. 13번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리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음절 부수기 규칙. 근데 이게 음절 부수기 규칙이 적용되는 사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에 4번이 되겠고 넘겨서 비문학 지문이 있는데 비문학 지문을 지금 한번 빨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세요. 갔다 오세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 스파이더맨 보셨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거 얘기했는데 그 스파이더맨 요번에 나온 것도 이게 멀티버스 얘기죠. 그러니까 그 뭐 친구 뭐 아니면 애인 이런 사람들하고 다 모르는 상황으로 빠져든 거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명제와 이제 가능 세계에 대한 건데요. 자, 첫 번째다가 이제 보시면요. 그리고 그거 이제 좀 확인하실 게 권장 풀이 시간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7분. 요거 한번 여러분들 뒤에 있는 문제를 풀더라도 시간을 한번 맞춰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시간을 재고 오버하는 타임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의고사의 유형들 그리고 어려운 지문들 이런 것들을 풀 때 시간을 재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빨리 푸는 게 결국에는 한 문제를 더 풀게끔 하는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감히 예를 들어서 어떤 지문들은 버려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빨리 풀고 어쨌든 나중에 풀자 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많이 맞출 확률들을 높여야 돼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명자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친 것도 가능하지 않은 세계를 모순관계라고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임의 명제 P가 있다고 한다면 P와 나 P는 모순관계다. 당연히 내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없고 이게 동시에 있을 수는 없죠. 그쵸?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순관계다. 기호 이거는 not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다. 부정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P와 나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모순율이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이런 건 말이 된다라고 하면서 기업과 니은의 예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봐봐, 얘는 가능 세계에 대한 얘기죠. 그쵸? 가능성에 대한 얘기죠. 이건 모순관계가 아닙니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이건 사실이야. 근데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라고 하는 건요. 있다가 아니잖아요. 동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보탑이라고 하는 게 경주에도 있고 개성에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성에 대한 영역인데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P와 나P가 모두 참인 혹은 거짓인 가능 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 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가능 세계 영역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가능 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진실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필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무조건 일어나는 거죠. 모든 가능 세계에 무조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건요 누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지구에서 있어서는.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안 태어났을 수도 있어. 그런 가능 세계도 있을 수 있잖아. 혹은 선생님이 이 목동 원프로 국어 전문학원에서 여러분들 가르치지 않는 가능 세계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진학한 고등학교에 안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을 가능 세계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과는 다르게 어쨌든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서만 온다고 한다면 어떠한 곳이든지 지구에서는 동쪽에서 해가 뜨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게 필연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필연성이 있다. 자, P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 P가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건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 이런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하는 거니까 자연 과학적인 것들, 진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보통 이렇게 필연적인 명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 Q이면 Q이다라고 하는 건 Q가 Q겠지 뭐. 그치? 이런 것들은 동어 반복이잖아. 당연히 필연적인 명제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얘는 필연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 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다보탑이 경주에 없을 수도 있겠다. 가능 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는데 놓친 기차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어. 만약 내가 8시에 기차를 탔다고 한다면 나는 지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다. 자,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약 A면 B다 했을 때 A가 만약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실이 아니야. 즉 A가 거짓일 경우 A가 거짓일 경우에 현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B는 참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런 예를 들어볼게. 선생님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2시간만 자고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나는 하버드에 갔다 라고 얘기해보자. 난 그런 적이 없어요. 2시간씩 자면서 공부했던 적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공부했다면 난 하버드에 갔다.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다른 영역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참으로 퉁치는 거야. 어디에서는? 전통 논리학에서는. 그치? 자, 내가 만약 새라면 나는 날아갈 때는 야, 새가 됐다고 쳐보자. 못 날 수도 있잖아. 그치? 날개가 돋았어. 못 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 참이라고 규정한대.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기차를 탔다면 나는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냐? 기차를 탄 가능 세계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웬만하면 어떤 세계에서 그 가능 세계에서 어떤 세계는 나는 지각을 했을 수도 있어.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 설에서 망가지거나 운행이 멈추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훨씬 더 우리 현실 세계와 유사하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3번 어떤 친구가 물어봤어. 선생님 3번에 3번인데 4번은 안 되나요? 4번도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근데 약간의 결이 다르죠. 어떻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그래, 여러 가지 가능 세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4번이에요. 근데 지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and 우리 현실에서의 세계를 봤을 때 제일
내가 8시에 기차를 탔을 때 일어날 것 같은 것, 현실과 유사한 것, 그것이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게 3번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3번에 있는 내용이 이 글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왜? 현실과 유사성을 또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가 있어. 그 중에서 네가 지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현실과 가장 유사한 것은 즉 현실에서 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에서 지각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많아. 그것도 맞아. 그런데 and 현실에서 가장 8시에 도착했을 때 지금과 비슷한 것은 지각하지 않는 것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3번이기 때문에 3번이 더 적절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괜찮아? 이런 거지. 봐봐. 그래, 내가 8시에 기차를 타면 물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다칠 수도 있고 내가 지각을 뭐 갑자기 설사가 나가지고 또 8시에 제때 도착했는데 지각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매번 일어나진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매번 뭔가 다치거나 매번 선로에서 뭐 벗어나거나 차가 버스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그러지 않잖아. 그런 건 예외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이때 타면 이때 도착하겠거니 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한 것을 고른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에 연관해서 내가 이거 지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유사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 세계들 중에서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 세계가 B가 거친 가능 세계보다 현실과 더 유사하다면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만약 A라면 나 B가 아닌 B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전통의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야 얘가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무조건 참이다. 참일 수도 있고 거짓 수도 있겠지만 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자, 가능 세계에서는 이렇게 4가지 성질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일관성. 그러니까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건 가능 세계가 없을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자연과학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물이 갑자기 여기서 내가 물을 던졌는데 얘가 위로 솟구친다든지 이런 건 없겠죠. 둘째, 가능 세계의 포괄성.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 보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 세계는 존재한다는 거. 그렇겠죠. 내가 오늘 짬뽕을 먹을지 짜장을 먹을지 피자를 먹을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 세계의 영역에 포괄되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완결성. 이거는 배중률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어떤 세계이든지 임의의 명제에 대해서 P이거나 나핀다라고 하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어떤 걸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는 것들은 없어지죠. 그쵸?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학원에 갔어. 갔거나 안 갔거나야. 그치? 학원을 갔다면 안 간 건 없어지겠죠. 그쵸? 어쨌든 없어지겠죠. 그쵸? 나중에 중간에 조퇴를 하더라도 없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배중률이 있다. 배중률이라는 건 서로 배타적이라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즉 P와 나P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독립성. 하나의 한 가능 세계에서의 시공간을 포함해서 미안해. 한 가능 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 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존재들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서만 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목동 원프로 국악원에서 안 다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이곳이 아니겠죠. 딴 데서 뭔가 만나거나 스쳐 지나갈 수 있었겠지만 아마 그 시간대에서는 이렇게 수업하거나 하지 않겠죠. 그쵸? 그렇게 시공간이 서로 아예 한 시공간, 그러니까 한 세계와 다른 세계는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번은 의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답 불러드릴게요.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요거 당연히 1주차 어휘도 외우고 오늘 어휘 교수님 어휘도 외우고 여러가지 프레임 K에서 오픈 부분을 푸시고 그리고 메인 엔제 기출 이그젠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